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한 왕조의 숨결과 균열, 욕망과 비극이 어지럽게 뒤얽힌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 이덕일 작가의 조선 왕조실록. 이 책은 10년에 걸친 구상과 자료조사 그리고 5년간의 집필을 거쳐서 총 10권 완간을 목표로 기획된 국내 최초의 정통사료 기반 역사서라 불립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로부터 짜여진 진실의 서사, 그만큼 이야기가 단단하고 깊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무엇이 정의인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힘을 쥐었을 때 사람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늘 과거의 이야기를 가장한 현재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 전에 읽기 좋습니다. 시끄러운 뉴스를 끄고 나의 중심을 가만히 되짚어보기에 이보다 더 묵직하고 고요한 이야기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책을 펼쳐볼까요? 제가 고른 이야기는 세종편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세종이 다가 아니었거든요. 본문 듣고요. 클로징 때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세종, 위대한 호랑이.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임금. 세종이 위대한 이유. 세종의 재위 기간은 약 32년입니다. 조선의 왕 27명 중에서 7번째로 재위 기간이 길죠. 이처럼 세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렀는데요. 재위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수많은 후손이 세종을 존경하고 최고의 군주라고 칭송합니다. 과연 세종이 이토록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적이 많아서? 한글을 창제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비슷한 말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었을까? 히틀러. 무척 똑똑하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토 히로부미도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을 나열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세종, 조선 후기의 정조, 이순신 장군. 이들을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세종은 한마디로 애민 군주라고 부를 수 있죠. 세종의 모든 업적은 오로지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마도 정벌, 왜구를 소탕한 태종.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였습니다. 이곳을 대대적으로 정벌한 것이 바로 세종 1년 때의 일이죠. 물론 1419년 대마도 정벌은 엄연히 세종실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태종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태종이 셋째 아들인 충령, 세종에게 왕위를 넘길 때 세종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딱 하나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군사권이었어요. 군사권은 태종 본인이 갖고 나머지 업무를 모두 아들에게 양위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왕위에 또 한 명의 왕이 있는 체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체제 하에 왜구를 정벌하는 교서가 반포된 것이죠.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변두리이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외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을 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마음대로 국민을 살해하고 아비들과 형제들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을 데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발독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너희의 피부 껍질을 벗겨 살을 씹어먹고 그 가죽 위에서 잠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세종실록 4권 1년 6월 9일. 득실거리는 왜구를 정벌하겠다는 정대마도교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개같이 도적질을 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진 왜구 이놈들. 피부 껍질을 벗겨 살을 씹어먹고 그 가죽을 바닥에 깔고 자도 시원찮은 놈들. 표현 한번 과격하죠? 역시 피바다를 일으키고 왕이 된 이방원 태종답달까요? 태종이 이렇게 대마도를 살벌하게 정벌했으니 아들 세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마무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 태종처럼 왜구를 토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면서 더 이상 도적질하지 않도록 살살 달래줍니다. 1443년에 대마도주와 계해약조 등 무역에 관한 조약을 맺고 산포, 부산포, 제포, 연포에 있는 일본인들이 체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소통여왕, 조선 최초의 여론조사 시행. 임금이라면 응당,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세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한 해 농사로 얻은 수확량의 일부를 내는 전세였어요. 세종은 이 전세에 대해 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고요? 한마디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뒤덮여 있으면서 남북으로 긴 형세를 띠죠. 그러므로 지역마다 기온 및 지형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되는 곡식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세종은 풍년과 흉년, 그리고 토양의 질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공법을 시행하고자 한 거죠. 그럼 기존에는 전세를 어떻게 냈을까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세종 이전까지는 매해 곡식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그중 10분의 1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조사할 때마다 매번 관리를 파견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가가 세금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백성들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고정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공법이랍니다. 하지만 공법을 정할 때 전적으로 왕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조선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세종은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공법 시행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시 이 조사에 무려 17만 3천여 명이 참여했죠. 투표 방식은 어땠냐고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을 시켜 물어보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6개월 후 드디어 세종에게 최종 보고가 올라가죠. 57.1%가 이 법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중간보고 때부터 경상도를 제외한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서는 공법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종이 무조건 권위로 국가정책을 밀어붙인 독불장군형 리더가 아니라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성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자의 편,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주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따라서 노비는 어디에 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답니다. 국가 소속인 관노비와 개인 사노비 모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뿐더러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세종이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를 주기로 합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원래 관노비의 출산 휴가는 7일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세종이 생각하기에 너무 부족한 일수인 거죠. 어떻게 애를 낳고 7일 만에 다시 논밭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애로운 세종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노비들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허하노라. 지금이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는 실로 파격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출산 1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사실 출산 휴가라는 게 애를 낳은 이후에나 적용되지 애 낳기 직전에는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비들이 일을 하다가 논밭에서 아이를 낳는 일도 왕왕 발생했죠. 이에 출산 전 30일부터 일손을 놓도록 해준 겁니다. 일찍이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가 임박하여 복무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다. 선진국일수록 출산 휴가가 길죠.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남편에게도 육아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핵가족화될수록 산모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 이러한 고충을 생각해 볼 때 세종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진국 임금이라 볼 수 있어요. 아까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준대다. 산전 휴가 30일까지 추가했다고 했죠.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34년 4월 26일 남자 노비를 대상으로 육아, 휴가 제도를 실시합니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하였다. 이처럼 세종이 덕을 베푼 건 노비 역시 똑같은 백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성군이라 칭송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왕입니다. 악덕사장 세종. 이처럼 임금이 불합리한 제도는 뜯어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느라 바쁠수록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이겠죠.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당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나랏일을 집행했는데요. 무엇보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늦은 밤, 세종은 내관을 시켜 숙직하는 학사가 무엇을 하는지 엿보고 오도록 했다. 그날 밤 숙직을 맡은 이는 신숙주였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오직 학문에만 전념한 인물이었다. 역시나 그날도 신숙주는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고 있었다. 이에 내관이 세종에게 보고했다. 전하, 신이 서너 번이나 가보았는데 글 읽기를 계속하고 있사옵니다. 다시 가서 살펴봐라. 이미 7시가 넘었다. 4시가 다시 집현전으로 달려갔다. 그제서야 신숙주는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4시에 보고를 받은 세종은 집현전으로 직접 나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신숙주를 덮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난 신숙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임금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 소문을 들은 집현전 학사와 선비들은 서로 질세라 더욱 학문에 힘쓰게 됐다. 훈훈한 미담이죠. 하지만 솔직히 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직원이 야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백성들에게나 성군이지 같이 일하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한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일 중독 사장을 둔 직원들이 그만큼 힘든 것처럼요. 특히 세종은 신하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절대 수락하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고로 직원의 사직서는 받은 즉시 짝짝 찢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종은 한마디로 신하들 입장에서는 악덕사장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당시에도 노조라는 게 있었다면 신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식투쟁을 했을지도 몰라요. 피해 사례. 나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좌의정 권진이라는 신하는 세종 13년에 제 나이가 이미 75세라 둔하고 사리가 어두워서 하는 일마다 실수가 있으니 청컨대 저의 벼슬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아뢰죠. 또한 계속 관직에 있으면 자신보다 어진이가 승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사직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우의정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세종은 권진이 죽기 전까지 매번 그를 불러 정사를 논하는 치밀함을 보이죠. 이직이라는 인물 역시 영의정에 오른 뒤 병이 나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죠. 이처럼 신하들이 사직을 청할 때마다 세종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더욱 거세게 붙잡습니다. 솔직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피해 사례 2번째. 부모 3년상 끝까지 거 100일만 해. 세종 시절 윤회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술 때문에 사고가 잦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세종이 윤회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였죠. 너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술 마시기를 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 결점이다. 이제부터 양전에서 하사하는 술 외에는 과음하지 마라. 야사에 의하면 윤회가 하도 술을 좋아하자 그의 건강이 염려된 세종이 은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시면서 이렇게 일렀다 합니다. 앞으로 이 술잔으로
하루에 딱 석 잔만 마셔라. 알겠는가? 그러자 윤회는 어명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술은 마음껏 즐기기 위해 꾀를 냅니다. 바로 술잔을 얇게 펴서 사발 크기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사발이 된 술잔으로 하루에 3잔씩 마셨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회가 모친상을 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상을 당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3년상을 지내야 합니다. 이일 중독자 세종이라 한들 더 이상 윤회에게 일을 시킬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세종은 변칙을 씁니다. 바로 주요 관직의 공무원들은 딱 100일간만 상을 지내고 바로 복직하라고 명한 겁니다. 이에 윤회가 그럴 수 없다고 아뢰지요. 그러자 세종은 천연덕스럽게 답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3년상을 치러도 슬픔이 가시지 않더라고. 그저 슬픔을 잇는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피해 사례 3번째. 황희의 왼수 세종. 조선의 명제상 하면 황희를 꼽을 수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황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활약하던 문인으로 고려 말 우왕, 창왕, 공양왕, 조선 초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정을 차례로 섬겼습니다. 정치 베테랑인 그에게 유일하게 왼수 같았던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왜냐고요? 늙어서 기운 다 빠진 노인이 된 다음에도 끝까지 관직에 머물게 있기 때문이죠. 영의정 황희가 환제로 인해 상서하기를 신의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공 없이 녹을 먹으니 청하옵건대 신의 직책을 파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종실록 124권 31년 5월 27일. 황희는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87세의 나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지금도 87세면 일을 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나이인데 하물며 조선시대의 87세는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의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황희의 사직서 제출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긴 합니다. 태종이 22세에 즉위할 당시 황희의 나이가 이미 56세였거든요. 환갑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죠. 그때부터 황희는 노쇠하고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끈질기게 사직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세종 역시 줄기차게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세종의 재임 기간이 32년인데 황희는 그중 18년을 영의정으로 재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합니다. 황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어루고 달랩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고장나서 은퇴하겠다는 68세의 노인에게 아직 죽을 만큼 쇠약하지 않고 병 또한 깊지 않으며 만일 큰 질병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환장을 노르시겠죠. 심지어 세종은 황희가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느라 관직에서 물러나려고 하자 그를 말리기 위해 고기를 내립니다. 상 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임금이 내린 고기를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경죄로 잡혀갑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으니 안 먹고 놔둘 수도 없었죠. 고기를 먹여서라도 황희와 함께 일하고자 했던 사장. 그야말로 조선판 악덕 사장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후 황희는 1449년 87세에야 겨우 은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세상을 뜹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황희가 세종보다 2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노쇠하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사직을 청했으나 정작 왕보다 2년이나 더 산 걸 보면 세종이 선견지명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이처럼 세종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하들의 사직서였습니다. 유능한 관료야말로 조선을 이끌어갈 동력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세종이 오늘날의 리더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재미삼아 세종을 악덕사장으로 비유를 해봤는데요. 세종은 아마 신하들을 조금 피곤하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겠죠. 시각장애인 세종. 세종은 어릴 때부터 지독한 독서왕이었습니다.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몸살로 열이 펄펄 끓을 때에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종이 아픈 와중에도 책을 읽자 아버지 태종이 그의 책을 모두 거둬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종이 병풍 틈에 들어가 있던 책 한 권을 발견하고선 그 책만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게다가 세종은 이일 중독자였습니다. 결국 지나치게 높은 학구열과 경무로 40대의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세종은 이미 장성한 왕세자에게 결재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정무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40살이 되던 1436년에 왕세자의 대리청정 문제를 꺼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굽힙니다. 이후 1442년에 이르러 결국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세종은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이양한 뒤에도 여전히 경무를 수행합니다. 오히려 몸이 아플 때 더욱 놀라운 업적을 쌓았으니 그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한글의 창조자 세종. 전 세계 유일무이 창시자와 반포일, 창제 원리까지 후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한글을 창제한 것이죠.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그 글자가 옛 전설을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으나 이를 합한 연후에 글자를 이루었다. 문자와 비속어를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이 훈민정음이다. 세종실록 102권 25년 12월 30일. 실록에는 한글 반포에 대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훈민정음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훈민정음과 한글 둘 다 우리의 글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한글은 1910년대 조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한은 큰 것을 의미하니 한글은 큰 글이란 뜻이죠. 세종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조했죠. 당시 지배층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원치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 학문을 익힐 수 없고 그로 인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들이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 올바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 즉 백성들이 교화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두 눈과 바꾸어
한글을 창제합니다. 게다가 한글은 그 과학성까지 높이 칭송받을 만합니다. 실록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대신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대본에서 한글 창제 원리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편 한글 창제의 주인공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세종 혼자서 창제하기엔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실록에 반포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 훈민정음 해내본에서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 세종 단독 창제설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둘째 딸 정의공주가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세종이 거울을 보며 직접 자기 혀 모양, 입 모양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한글의 자음은 초성과 종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초성은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말할 때의 발성기관을 상형해서 만든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또한 모음은 천지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요. 세종은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책을 출판하였고 유학자인 정인지 등을 통해 훈민정음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합니다. 정인지의 글 서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만에 깨우치고 비록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 못되어 배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람소리, 하계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 있다. 가히 세상의 모든 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위대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인 것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5개의 봉우리 위에 해와 달이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이 1월 오봉도는 임금이 앉는 용상 뒤에 놓인 병풍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조선 왕실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10,000원 뒷면을 보면 여러 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별자리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 만든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는 혼천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혼천의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통해 혼천의를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 귀화인이고 어머니는 관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신부는 어쩔 수 없는 천민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장영실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여 정오품의 상위원 별자를 내린 후 수많은 과학기구를 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등용하는 합리적인 왕이 바로 세종이었던 겁니다. 또한 장영실뿐 아니라 여러 신하에게 물시계, 앙부일구 등 여러 과학기구를 발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것을 후원합니다. 자주적인 시간 계산을 하다. 세종은 칠정산을 편찬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역법서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달력이랍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칠정산을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를 비롯한 전 근대 사회에서는 하늘에 올리는 의례가 매우 중요했고, 이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관측의 오차가 발생하고 결국 예상 시간과 완전 동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임금이 덕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늘에 올리는 의례는 정확히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의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왕은 죄인들을 사면하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등 하늘에 공을 드립니다. 실록을 보면 특히 여름철 가뭄 때문에 걱정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농경국가의 특성상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땅덩이가 엄청 넓은 나라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베이징 중심의 기준시를 씁니다. 즉, 태양이 베이징 하늘 위에 딱 떠오를 때가 바로 중국의 정오인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새벽에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란 나라의 스케일인 겁니다. 이 기준시를 조선이 따랐으니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칠정사례입니다. 칠정이란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7개의 별을 말합니다. 이처럼 별의 위치를 계산한 완벽하고 자주적인 역법서, 이게 바로 칠정사례입니다. 예약으로 백성을 교화하다. 삼강 행실도 편찬 음악 정리.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백성의 교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예와 악이죠. 여러분, 유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워낙 혼란한 시대라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하찮았죠. 이때 공자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었을까?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점차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 결국 사람도 타락하여 혼란한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예와 악을 통해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윤리와 음악 교육을 강조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세종은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었죠. 삼강행실도는 삼강인,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게 귀감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뽑아 그림과 함께 만든 책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때 음악 작업을 담당한 이가 박연이었어요. 박연은 세종 당시 불완전한 악기 조율을 정리하고 악보 편찬을 담당한 음악가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음을 정리하기 위해 편경에 음을 정확히 잡아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박연이 편경을 갖고 세종에게 와서 이를 두드리자 세종이 말합니다. 수고는 했는데 편경 두 번째 줄 첫 번째 말이야. 소리가 좀 이상하구나. 이를 들은 박연은 엄청 놀라요. 실제로 세종의 말이 맞았거든요. 실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매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음한 먹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이를 갈아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 바르게 되었다. 세종실록 59권 15년 1월 1일. 그렇습니다. 세종은 절대음감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인간 세종, 육식남 세종.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은 인자하게 백성들을 향해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세종대왕의 모습은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실제로 살집이 많은 걸 넘어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였거든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고기 반찬을 뜻하는 육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절의 일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세종의 집안은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 태종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인 집안입니다. 따라서 다들 체격이 좋고 숙련된 말타기와 활 솜씨는 기본 수양으로 갖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똑 닮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종의 제일 큰형이자 왕이 될 뻔한 양녕대군이에요.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활쏘기나 말 타는 것 대신 고기와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삼시세끼 육식을 즐기며 온종일 방 안에서 책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비만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엄연한 무인 집안 자식인데 살이 쪄도 너무 찌니 아버지 태종의 걱정이 늘다 못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쉬셔서 몸을 조리하셔야 하겠으며 또 문과 무에 어느 하나를 편벽되이 피할 수는 없은즉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사를 강습하려 한다. 태종이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으니 아비가 데리고 다니며 운동 좀 시켜야겠다 하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세종 즉위 4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종의 승하는 세종에게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예법에 따라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원래 조선에서는 상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종의 아들 사랑은 정말 지극합니다. 눈을 감기 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고기를 저렇게나 좋아하는 아들이 무려 3년 동안 고기를 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싶은 거죠. 그래서 태종은 이런 유언을 넘깁니다.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아무리 유언이 이러해도 효심 깊던 세종이 어찌 상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종은 고기를 끊고 예를 갖춥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금단 현상으로 몸이 허약해져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기를 먹게 되죠. 하물며 대종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사오니 바로 없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 세종실록 31권 8년 3월 25일. 세종은 자신의 고모인 경신경주가 죽은 후에도 무려 사흘이나 고기를 끊었다가 고기를 먹으라는 신하들의 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신하들은 세종이 기력이 없거나 나란 일로 수심에 빠질 때마다 고기를 먹으라고 청했죠. 아마도 세종에게 고기는 보약이자 신경 안정제 같은 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종의 비극적인 가족사 장인의 죽음. 큰형 대신 얼결의 왕이 되었던 세종. 하지만 세종은
처음에는 온전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버지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기는 했지만 병권만은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병조 참판이던 강상인이 태종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권에 관한 보고를 세종에게만 올리고 상왕인 태종에게는 하지 않은 겁니다. 태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강상인을 비롯 이에 연루된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하는데 그 중에는 세종의 장인인 시몬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명나라 사신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시몬을 배웅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위세가 중국의 장안성을 덮을 만큼 높았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집니다. 상왕 태종 역시 이 소문을 듣고 매우 불쾌해하죠. 자고로 외척이 강하면 왕권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고 보았던 임금이 바로 태종이잖아요. 이 때문에 왕비, 민씨의 형제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태종인데 그 대상이 사돈이라 한들 어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편 당시 병조자랑 안노는 강상인, 심정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는 태종의 불편한 심기를 읽고 있다다 싶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왕만 심정이 박습 강상인에게 사사로운 말로 이제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하다 하였나이다. 이 보고서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강상인은 무진 고문을 받습니다. 이어서 심정 역시 고문을 당하죠. 그런데 무진 고문을 못 이기던 심정은 결국 형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허위 자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몬은 중국에서 돌아오던 중에 압록강에서 체포되었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몬은 사위가 왕이기 때문에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장인 시몬의 죽음은 결국 사위인 세종의 책임이라고 하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한편 당시 시몬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박은, 유정현, 조말생은 내친김에 왕비 심씨, 소원 황후까지 폐하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태종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시몬이 비록 중죄를 범하였으나 공비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을 폐할 수 있으랴. 세종실록 2권 즉위년 12월 23일 왕이 되자마자 처가가 멸문을 당했으니 이것 참 사위가 왕인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서 읽으면 잠이 온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눈이 더 또랑또랑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잘 주무시라고 역사서를 들고 왔는데 지금쯤 나무님들도 저처럼 눈이 반짝반짝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혼자서 푹 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가장 높은 이상과 가장 인간적인 결함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세종. 우리가 늘 위인전의 한 페이지에서 만나온 그 이름은 이제 고기와 책을 사랑한 한 인간의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사직서를 기어코 찢어버리면서 더 일하라고 말하던 완고한 상관이었고, 다른 한편으론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내리며 당신도 나라의 백성이라고 손을 내밀던 애민의 임금이었네요. 한글을 만들고
여론을 듣고 시간을 측정하고 별을 세던 그 손은 어쩌면 평생 어떻게 하면 백성이 덜 아플까를 고민했던 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가며 글자를 만들었고 몸이 망가져가면서도 정치를 멈추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보다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똑똑한 왕이 아니라 참 따뜻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민심을 얻었고 그 민심이 한 나라를 움직였고요. 그 나라가 오늘의 우리에게 닿았습니다.